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아침엔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조간신문에 실린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시장은 서울 을지로에 있는 중구 건어물 시장입니다. 실업률에다가 물가와 금리 부담까지 커지면서 서민은 물론이고 중산층까지 소비를 주저하는 신소비 절벽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비를 최대한 줄여서 버텨보자는 심리가 팽배하다는 건데, 여기에다가요, 폭염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사실상 대점 휴업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예상되는데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면서 무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하늘은 청명한 하늘을 보여주고 있었죠. 영남과 영동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려서 전날보다는 기온이 떨어졌지만 영서지방, 서쪽 지방에서는 강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국가꽃을 놓으면서 참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만평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네요. 지금 배 위에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중앙일보가 표현을 했는데 서럽다라고 썼습니다. 힘 있는 강자들이 나에게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오늘 함께 하실 5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조대진 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영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한웅 평화당 법률지원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사진에서도 봤는데요. 김병준 위원장이 봉하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야당이 잘 돼야 문재인 정부도 긴장할 것이다. 한국당 계열의 대표 방문은 3번째. 그러니까 윤경호 의원님, 그러니까 처음 간 건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그렇습니다. 2011년에 황우여 대표 시절에 예.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 참배가 있었고요. 2015년에 김무성 대표 시절에 물론 그때는 이름이 새누리당이거나 또 그 이전에는 한나라당 시절도 그렇죠. 있었죠. 예. 어찌됐든 보수 진영의 정당 대표가 물론 비대위원장입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 우리 사회 어느 순간부터 사실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이나 사회단체는 진보 진영의 상징인 대통령의 묘역 참배를 아예 거부한다든지 그렇죠. 예. 또 반대로 진보 진영을 자임하는 단체나 정당의 대표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보수 진영의 대통령 묘역을 아예 참배를 안 한다. 예. 이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정치라는 게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예. 상대를 포용하는 그런 자세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 아예 나는 저들과 상종을 안 하겠다. 나는 내 지지자들만 보고 가겠다.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김병준 지금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갔다고 하지만 예. 지금 어찌됐든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행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일단은 보기 좋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실제로 권양숙 여사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두 전직 대표들이 봉하마을에 갔을 때하고는 어제 분위기는 좀 달랐어요. 일단은 안면이 뭐 있어서 그렇어요. 예, 이거는 뭐 사담이지만 저도 김병준 위원장을 모시고 권양숙 여사를 뵈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 가까우십니다. 가깝기 때문에 뭐 그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예전에 그 중요한 자리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예전에 어떤 직함이 없을 때에도 권양숙 여사를 뭐 자주 찾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는 달리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는 공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진영이 다른 쪽에 그 혁신을 위해서 그 감투를 쓰고 갔다는 점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감회가 새로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걸 바라보는 권양숙 여사께서도 조금 뭐 이렇게 조금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그 중요한 점은 김병준 위원장도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던 그런 가치들, 국민을 위한 가치들을 위해서 이루겠다. 그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려고 가셨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살아야지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뒷받침할 수 있다. 이 취지를 얘기를 했고 그 차원에서 내가 지금 이것을 맡은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차원으로 지금 방문했던 걸로 보이고요. 예. 아마 권양수 여사도 덕담을 많이 해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 헤드라인으로 본 것처럼 야당이 잘 돼야 문재인 정부도 긴장할 거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한국당 내에서 친노 행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용 의원님, 글쎄 한국당 내부에서 이런 김병준 위원장의 행보를 보는 시각이 좀 엇갈리나요? 뭐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숫자를 굳이 따지자면은 예. 극소수인 것 같고 아... 지금은 물론 그 목소리가 큰 분들이 얘기를 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 대변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긴 한데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은 지금 그 김병준 위원장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과 보수의 변화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면은 한번 기회를 주고 힘을 실어줘 보자. 예. 이것이 지금은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이 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나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가 누구냐에 관련된 그 논쟁도 뭐 일부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조금 뭐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가 누군지는 뭐 어쨌든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예. 적자라는 것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민을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건 진보 보수 다를 거 없이 예. 국민들이 적자로 인정을 해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김병준 위원장이 뭐 사석에서 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적자를 본인이 자임하는 것 같다라는 뭐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려고 했던 가치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가치를 계승하겠다는 것이지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겠다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와는 각을 세우는 모습인데 그 첫 번째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먹는 것까지 간섭을 하는 거냐. 먹방 규제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보건복지부의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철근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글쎄요. 먹방 가이드라인이라고 조금 순화를 하긴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국가가 꼭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국가가 시장에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예. 적절치 않은데 물론 국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이런 논쟁보다는 국가는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죠. 예. 먹방이나 또는 무슨 원가 공개라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학교에 설치하는 부분까지 규제하냐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뭐 봉화마을 간 것도 있습니다만 야당 대표로는 처음 간 겁니다. 집권당일 때 황의호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가 갔을 때 권양숙 여사가 상당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지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된 이후에 야당 대표로 갔는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식구였다는 거죠. 예. 그러면 두 가지 점에서 상당히 그 부드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여건이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그 김병준 위원장이 난파된 자유한국당에 가서 그걸 수습하는 과정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에 있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노무현식으로 바꿀 수가 없죠. 그게 되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또 몰아가면서 거기 내부에 이제 뭔가를 분란이라 할까요? 아니면 뭐 다툼이라 할까요? 이런 걸 만들어 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단은 극우화된 그러니까 아주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친 그 자유한국당을 상당 부분 정체성에서는 가운데로 끌어오려고 노력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윤경은 이 복지부의 이 가이드라인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상당히 좀 있었거든요. 먹방 관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일 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 건강을 해치는 거를 막겠다는 명분 이거인데 저는 이 국가주의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정부와 국가의 개념을 조금 구분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나 정부의 개입 이게 점점 커지는 거 이거는 어찌 보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예. 왕왕 있었던 거죠. 또 어찌 보면 국민들도 약간 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가 오르고 있으면 정부는 뭐하냐라는 얘기에 굉장히 익숙하게 언론도 그렇고요. 예. 그러나 한쪽에서는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시장 경제 원리를 깨는 거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지불식 간에 정부의 개입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또 반대쪽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늘어날수록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규제라는 것도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얼마든지 강화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러나 나머지는 규제를 풀어주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그런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거 이걸 곧 국가주의라고 볼 수 있느냐? 이를테면 국가주의 하면 떠오르는 건 히틀러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식의 김병준 위원장도 아마 그런 식의 비판을 빗대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분이 이미 정치인 다 된 거예요. 예, 그러나 어찌됐든 김병준 위원장이 그동안에 던진 다른 단어들, 자율이라든지 분권이라든지 또는 뭐 시장경제 원리 뭐 이런 얘기를 감안해 보면 이분이 얘기한 국가주의는 곧 정부의 지나친 개입, 큰 정부에 대한 비판 이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김병준 위원장이 또 하나 든 게 이제 기업의 원가 공개도 대표적인 예라고 한 건데 한은 부단장께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김병준 위원장의 말처럼 되고 있다고 보세요? 뭐 말 그대로 지금은 뭐 국민이 국가보다 사실은 좀 수준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먹는 것까지 규제를 하고 다른 부분, 그러니까 법도 이 규범도 마찬가지고 법도 뭐 종교라든가 자율규범이 각기 이렇게 맞던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까지 국가가 이렇게 규제를 하고 간섭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을 어떤 통치의 대상 또는 뭐 객체화시킨다고 할까 거창하게 꼭 국가주의 뭐 이런 걸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좀 파쇼적 사고방식이라고 할까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좀 저열해서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 시민과 사회에 맡겨둬야 될 것 시장에 맡겨둬야 될 것까지 국가가 간섭하려는 어떤 과도한 그런 의식이 지금 현 정권에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일견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이 과히 틀린 지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겨둬야 될 부분 그리고 시민사회에 맡겨둬야 될 부분은 자율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해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과도한 규제와 간섭을 쓸데없는 부분까지 오히려 신경 써야 될 부분에는 신경을 못 쓰고 신경 쓰지 않아야 될 부분에 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린 그대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지적이 과히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 정부의 메시지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혁신 성장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요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의 그 핵심이 뭐냐고 얘기를 하면은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회에서 규제 빨리 풀어라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 측에서? 근데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편으로 보면은 규제의 주 범위란 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규제를 만들어내는 공무원 숫자를 오히려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규제를 오히려 더 만들어내는 것처럼 양상이 보이고 있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국가가 개입을 하지 말고 정부가 모든 걸 좀 풀어주는 상황에서 물론 어느 정도의 그 틀은 잡아야 되겠지만 그거를 하는 것 대신 오히려 규제를 강화시키니까 시장에서 아니면 전반적인 메시지가 도대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 제대로 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규제를 풀 거면 풀고 말면 말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이 혼돈되는 모습이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건 조대진 부위원장 얘기만 듣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저도 이제 좀
정부 측 해명을 좀 하자면 이제 규제를 풀어주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규제를 풀어주는 것하고 꼭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방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규제도 항상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필요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너무 사소한 부분에까지 국가가 신경 쓰느냐라고 비판을 해주셨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국민 생활에 연관이 되고 깊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그게 신경 쓰는 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네. 사실상 목방 같은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원가 공개 관련된 부분도 실제로 그냥 두면 그 개선이 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굳이 없던 불필요한 규제로 볼 것은 아니고 국민 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이지 그냥 놔두면 오히려 방치가 된다라는 부분을 좀 알아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죄송한데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곱창 많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금 근데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예. 곱창 맛있게 먹는 거 갖고 먹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 거기까지만 먹지 하겠습니다. 말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산적한 경제 문제가 많은데 예. 이런 문제까지 국가가 신경 쓸 만큼 한가한 것이냐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좀 집권 세력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비판에 대해서 뭐 엉뚱한 억지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줘야 되는 그런 여유와 집권 세력으로서의 그런 이 진정성이 엿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향신문이 김병준 위원장의 행보를 아주 심도 깊게 실었습니다. 김병준의 새 보수 실험. 이정희 의원님한테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반박정희 친노무현이라는 지금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김철근 대변인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반박정희 이게 가능하겠느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제목 자체를 뽑은 데가 경향신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는 부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반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 해석을 그렇게 좀 뽑아낸 것 같습니다.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한 얘기 주장한 것 중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가가 주도하는 이런 경제 성장 모델이라는 것은 더 이상 지금의 우리 몸에 맞지가 않는다. 예. 따라서 신성장,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틀을 벗어나서 시장 경제가 자율스럽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와 틀을 국가가 마련해 줘야 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한 그거를 반박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옳지 않고요. 예.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누누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 또 지금 미래 보수,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가 주장하는 것들도 뭐냐면은 박정희 시대의 경제 성장 모델과 그때 모델은 또 그때 그 상황과 시대에 맞게끔 일부분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맞지 않다는 얘기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변했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박정희식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한 적이 없죠. 그래서 반박이다, 친노다 이런 식으로 또 뭐라 그래야 될까? 당내 분열을 또 일으키는 식의 이런 여론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구체적인 워딩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박정희식 국가 개입에 동의하는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 근데 그거는 박정희식의 국가 개입을 하는 것을 동의하는 걸 요즘 누가 동의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맞아 박정희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주의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상 국가주의고 전체주의 국가 비슷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국가 위주로 상정을 하고 진행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절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이른바 진보 진영 박정희 식의 그 국가 운영 방식이 문재인 아니냐라는 걸 연상시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박정희는 그 반국가주의고 지금 현재 그 국가가 너무 광범위하게 예를 들면 그 통상 우리가 이제 뭐 큰 국가 하면 진보 진영의 논리를 말하고 작은 정부 그러면 뭐 보수 진영의 논리 이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국가가 모든 걸 챙기고 뭐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 과도하다는 측면을 지금 박정희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대비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가지고 있는 과거의 개발 독재형 그런 국가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고 싶은데 쳐내야 되겠는데 그것을 과거만 쳐낸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정치 상황과 연결시키는 구도로 김병준 위원장이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매일경제가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을 릴레이 인터뷰하고 있는데 송영길 후보를 인터뷰를 했어요. 윤경호 의원이 이 부분을 핵심으로 뽑았네요. 나는 친문, 후배 세대에 기회를 달라. 세대 교체에 좀 방점을 그렇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본인이 얘기해요. 63년생, 55.6세가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평균 연령이라고 하더군요. 본인이 딱 그 가운데 점에 있다. 예. 그래서 나는 아래와 위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민주당이 뭐 당내 권리당원이 뭐 지금 70만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어떤 선택을 할지 뭐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제가 봐도 하필 지금 민주당의 당권을 도전하겠다고 나선 분들, 그다음에 또 다른 당 얘기입니다만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전 대표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평화당 역시 지금 정동영 전 대표가 거론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신문이 10년 전의 올드보이들이 다시 당권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과거부터 적극적인 지지층들의 연속성 있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예. 미래를 향한 정당들이라면 과거로 회귀 이게 약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송영길 후보는 본인은 물론 뭐 나이만 젊다고 해서 세대 교체가 먹히지는 않겠지만 예. 내가 되고 나면 오히려 후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 뭐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게 있더군요.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 중에 아마 20대, 30대 연령의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던데요. 그런 점이 그동안의 민주당에 얼마나 이 세대 교체를 위한 충원이 과정이 예. 제한됐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그런 점이 저는 송영길 후보가 후배 세대를 얘기하면서 자기의 그 세대 교체 주자 그걸 강조하는 게 먹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내용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손학규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폭염 현장 방문하면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건데, 김철근 대변인, 이 내용께 손학규 전 고문이 출마하는 게 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출마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 당은 8월 17일, 18일 날 등록을 하는데요. 예. 한 보름 정도 남아 있는 건데 본인은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그 염천에 아주 뜨거운 날 지방 그 행보까지 하면서 예. 언론에 그게 공개되고 호남에 예 그렇습니다. 순천하고 나주를 갔는데요. 이런 행보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호남 민심과 호남 당원들에 대한 이미 그런 마음을 일부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전당대회는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예. 그러면 손학규 고문이 나올 정도의 상황, 아까 이제 윤경호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지금 상황에서 손학규 전 의원이 나온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우선 이제 정치권 전반적으로요. 문희상 국회의장, 그다음에 이해찬 의원, 정동영 의원, 그다음에 그 지금 누구죠? 그 민주당의 나이 제일 많으신 지금 이해찬. 이해찬보다 더 많잖아요. 김진표 후보님, 의원님 이런 분들의 어떤 경륜 있는 분들이 쭉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학규 전 의원 같은 경우,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좀 머뭇머뭇했었거든요. 예. 내가 과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이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정치권 전반이 경륜과 무게감 이런 개념으로 쭉 가니까 좀 나서는데 조금 부담감을 덜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바른미래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 사실 참패를 하고 예. 당의 새로운 진로와 방향을 잡아야 되고 당의 당원들의 힘을 좀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주 얘기가 나옵니다만 언론에서도 야권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우선 나오고요. 그다음에 21대 총선을 앞두고 과연 바른미래당이 이 상태로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럼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고민들 속에서 경륜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예.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다른 당이 전부 그 올드보이들이 오니까 우리는 뭐 완전히 좀 신선하게 예. 좀 젊은 사람이 가보자 이런 일부의 의견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당대회에서 그 당원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는 1등이 대표고 2등부터 4등이 최고인이고 그래서 대략 한 7, 8명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몇 면이 상당히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평 뭐 자유한국당도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사실 민주평화당도 지금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들은 이제 8월 5일 날 8월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치라는 것이 간략하고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일반에 관해서 정치라는 것이 사실 밥의 문제, 집의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소위 올드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보수든 진보든 간에 이 밥의 문제, 집의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좀 난맥상을 보여온 것이 지금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그 정치 역사에 있어서 한 세대로 규정짓는 소위 386 세대들이 이제 올드보이가 아니라 올드 어덜트들은 가고 소위 한 세대로 규정짓는 386 세대들이 이 밥의 문제, 집의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9세대들이 실패했으니만큼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이 나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조금 그들의 에너지와 능력을 좀 빌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여야를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 전반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한 세대 교체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러한 물결, 노도와 같은 그러한 물결들이 각 당에 흘러 넘치고 있다. 알겠습니다. 여당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초기에 조대진 변호사님, 네. 초기에 이슈가 좀 이재명 지사 쪽으로 좀 점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 뭐 지방선거가 이미 끝나버렸는데 왜 굳이 이재명 지사에 관련된 얘기를 점화가 됐느냐에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일각에서는 해석 자체가 김진표 의원이 이런 부분들을 대놓고 언급한 것 자체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친문 세력들을 끌어안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뭐 이해찬 그 의원이 말한 부분처럼 이게 별로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또 송영길 의원도 이게 사실상 그 당대표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될 것이지 이걸 굳이 끌어들인 거는 옳지 않다. 이런 견해가 더 타당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해찬 의원이야 본인 측근이 지금 저 경기도 부지사로 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하기 좀 어렵겠지만 이재명 지사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 그 방송 뭐 프로그램도 나오고 그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고소 고발이 돼 있고요. 이것은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지사가 수사를 받을 부분은 받고요. 또 거기에 책임질 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법적인 문제까지 가서 이제 그 수사가 돼서 뭐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상당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렇습니다.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 당 대표들이 사전에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가지고 논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진표 대표 후보 같은 경우,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먼저 결단을 해라. 예. 이런 얘기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공직자로서 굉장히 큰 그 책임감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뭐 다 연루 의혹입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사실 뭐 예. 조폭 연루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여배우하고의 연루 의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연루 의혹에 대해서 해소가 돼야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 의원님 갑자기 시비 거는 건 성급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신중한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친문 세력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지금 보고 어느 쪽이 더 본인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런 걸 따지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전당대회 지금 각 당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서 당의 얼굴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 총선이 지금 1년 8개월, 뭐 크게 보면 한 2년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 상당히 적기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한국의 정치 제도가 바뀌려면 이렇게 각 당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바뀌기 어렵죠. 노회찬 전 의원이 던지고 간 정치 자금법 문제, 또 선거 제도 문제, 아울러 정당 내 이런 신진들 충원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 다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원 총선을 목전에 두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예. 지금처럼 어찌됐든 좀 여유 있는 선거로부터 1년 8개월, 2년 정도 남아있는 이런 시점에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과제라고 누구나 공감을 하는 예. 이것들을 같이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국회 정개특위가 좀 활발하게 가동이 되고요. 거기에 좀 여론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지금 각 당의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되느냐 이거보다 전 더 중요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이 김진표 후보하고 이해찬 후보의 충돌을 굉장히 심도 있게 썼는데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하고 일단 그거는 헤게모니 투쟁이 있다는 겁니다.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당권을.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뭐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거기에 대한 무슨 수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거를 지금 당대표 선거 즈음에 뭐 친문과 비문을 뭐 가르는 듯한 예를 들면 핵심 주제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어지니까 그러면 뭐 이거를 뭐 이재명 지사에 관련된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일으켜서 뭐 이렇게 쟁점화하는 사람은 친문이 밀어줘야 된다. 아닌 사람은 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또 이렇게 프레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여권 자체가 다른 문제로는 뭐 별로 이렇게 분열될 그런 조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친문과 비문을 좀 명확하게 가르는 듯한 프레임을 자꾸 만들려는 것 같아서 그게 누구의 시도고 누구의 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저는 느껴집니다. 아니 이게 선거의 구도로 보면요. 사실은 김진표, 이해찬의 쟁점을 가지고 거기에 싸움을 하면 친문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논쟁이 아니고 송영길이 끼어있는 논쟁으로 가잖아요. 송영길 후보가 끼어있는 논쟁으로 가면 송영길 후보가 세대교체론을 가지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친문이 오히려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대통령 집권 2년 차입니다. 집권 2년 차에 집권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또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정 운영을 하는데 집권당 대표가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을 것인가라는 이른바 대통령과 가까운 세력 내에서 그런 판단이 있을 거고 그 지지자들이 그런 판단을 가지고 어느 누구를 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 김진표 대 이해찬 후보의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사실상 이 한겨레 신문 기사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선거 전략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윤경호 의원님 이런 송영길 후보도 나도 친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매번 선거라는 게 뭐 물론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만 누군가와 내가 친하다라는 것이 모든 선거에서 거의 가장 핵심적인 지금 전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 그동안의 정치판의 후진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어찌 보면 더 결집력을 키운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그 상품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그 상품을 놓고 지금은 누가 내가 더 이분과 가깝다. 내가 더 이분의 뜻을 읽는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이 민주당 당대표 이 경선의 그 관점은 관리자로서의 당대표를 원할까? 아니면 본인이 대권의 뜻을 두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를 감추지 않는 송영길 후보처럼 내가
이 총선까지 가는 당 관리를 발판으로 대선까지 계속해서 장악을 하겠다라는 거를 과연 용인을 할까? 예. 당원들과 그다음에 지금의 청와대 문 대통령 을 포함한 참모들이 그거에 따라서 크게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이재용 의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진표 후보는 국정 운영에 되레 방해가 된다. 야당과의 연정과 협치가요. 근데 이해찬 후보는 협치의 정치 풍도를 만들 때다. 조금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는데 이재용 의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반대분들이 얘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사가 잘못 나온 거. 네. 오히려 제가 그냥 평소에 느끼기에는 김진표 의원님이야말로 협치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 예. 그런데 뭐 그걸 제가 그렇게 감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보면서 참 뭔가가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을 누가 만들어내는 걸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언론이 좀 이상하게 몰고 나가는 것 같다라는 억울함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이 대부분의 그 친문이냐 비문이냐 서로 이렇게 계파를 가르는 것 같은 이런 양상은 일단은 본인 스스로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 아까 우리 송영길 의원도 난 친문이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친문이냐 아니냐가 지금 선거판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의견들이 나뉘는 것도 내가 이쪽 얘기를 하면 나는 분명히 반대쪽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각을 세우는 프레임을 만드는 그 전쟁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의 얘기를 해드리고 남의 당의 지금 그 당대표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아까 모든 각 당이 그 당의 얼굴을 바꾸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딱 까놓고 보면은 다 과거 인물들만 나와 있습니다. 과거 인물의 과거 프레임에 과거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지난 몇 년간 진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동안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도 그게 잘못 보였을 때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아오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가장 큰 치열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자유한국당밖에 없어 보인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는 분한테 뭐 어떤 의견? 마지막 결론 이재용 최고님. 이제 각 당의 당적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쭉 나오셨기 때문에 이재용 알겠습니다. 최고님의 예. 좀 독단적인 견해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를 놓고 보면서 정치 후진성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 누구랑 친하다가 어떤 당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거 자체로 후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당권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념과 가치의 공유와 추구 이런 거는 뒷자리로 물러나 있고 우선 내가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덜 친하고 또 누구를 반대하니까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 집권 여당에.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데 먼저 국가와 국민을 원칙으로 돌아가서 국민을 생각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지금 뭐 경제 문제라든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요거를 사실관계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선 사실관계가 밝혀진 다음에 처리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협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여당의 의석수가 131석이거든요. 131석인데 야당의 협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4분의 1이 지났는데 예. 개혁 입법하고 관련해서는 해놓은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어제 발표된 지지율의 하락 61.3%라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인데 그런 거하고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이런 일에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될 일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지율은 빠지고 있고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에 먼저 치중하고 그걸 먼저 우선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몸값 치솟는 무소속의 이영호, 송금주 의원 공동 교섭단체가 민주평화당이 깨졌죠. 그러다 보니까 좀 구애를 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예. 이제 이용호, 송금주 두 의원이 이제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 예.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미래,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인 미래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정치 상황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어서 만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뭐 들어올 것이다, 아니다 이걸 제가 제 입장에서 평가하기는 그리고 쉽사리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접촉을 가하고 있고 가능성이 있다. 뭐 그 정도지 들어오실 것이다.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 성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기사에 따르면 조대진 변호사 지금 근데 두 사람은 민주당 입당을 원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렇죠. 뭐 의원 한 분이 뭐 한 분이라도 더 들어오면 뭐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뭐 거절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굳이 지금 민주당 내에는 여러 가지 뭐 의원들이라든지 다른 뭐 이렇게 분쟁이 이슈들이 없습니다. 당에 관련된 뭐 당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렇게 합심돼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결이 다른 의원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쪽의 진영에 계시던 분을 굳이 본인이 이제 지금 대통령 인기가 있고 또 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괜히 흡수해서 뭐 두석 늘리려다가 괜히 분란에 쌓이는 상황이 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두 분이 민주당의 가치라든지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그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정당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닌 걸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상황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이제 별세를 한 다음에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12.5%로 창당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윤공호 의원님, 지금 정의당이 노회찬 없는 정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관심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찬진 기업인 출신이고 그분이 과거에 뭐 정치권에도 잠시 기웃거렸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입당을 했다. 이 굉장한 효과예요. 지금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뭐 새로운 가치를 내놓고 뭐 이러면서 이게 먹히려면 김병준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보수가 다시 재건할 것 같아서 나도 보수로부터 떠나려고 했는데 마음을 접었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나도 이제 보수의 저 정당에 지지를 보내겠다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정의당이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구슬 꿰듯이 꿰맬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의당이 사실 노회찬 전 의원이 가시고 나서 현역 의원은 5명에 불과하고요. 아시겠지만 지역구 의원은 이제 심상정 의원 단 1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 지지율만으로 12.6%까지 올랐다고 하는 이 당 지지율만으로 다시 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또 비례대표 몇 석 뭐 이거에 불과할 테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당만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의 진보 정당이 제자리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다. 선거제도 개편이라든지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원내외 정말 심한 차별 그거부터 빨리 해소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노력이 경주가 되어야만 정의당이 지금 얻고 있는 이런 반사 이익이 제대로 제도권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지금 국회 전체적으로 야당의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지금 사실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렇죠. 정의당 쪽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헌과 같이 개헌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자유한국당도 조금 이번에 지방선거 이후에 개편해야 되지 않겠냐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야당 때 선거구제 개편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글쎄요, 다 먹을 수 있는데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제도적으로 다당제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주는 게 좋다. 그러면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는 대통령 권한과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할 수 있는 국회의 다수 의원들이 생각하는 게 사실상
분권형 대통령제에 가깝습니다. 그럼 그런 개헌과 선거구제를 같이 해줌으로 인해서 이른바 일당이 독주하고 일당이 일방적으로 그 국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여러 당의 그 다수파 연합이라는 게 형성될 수 있고요. 예. 그 다수파 연합의 타협에 의해서 그 정치나 또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집권당이 좀 결심을 해주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민심 그대로의 그 선거, 그러니까 의석수가 결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의당이 12.5%잖아요. 12.5%에 300명에 12.5%면 그래도 한 40명 가까이 돼야 될 건데 지금 5명이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은 만큼의 의석수가 가능하면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좀 바꿔줘야 된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한은 부단장께서 기다리고 네, 계세요. 자유한국당 너 약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민주당이 너무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민주당의 결단을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0.92%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의석수는 110석 중에서 102석. 광역 단위로. 네. 그렇게 해서 93%를 독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50.92%, 51%로 93%를 독점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을 때는 또 거꾸로의 현상이 발생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처럼 20%의 지지율을 얻었으면 20%의 정당 의석수를 갖는 게 국회 의석수나 이제 그대로 지지율대로의 이제 당선 자리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 맞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현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야당들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좀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아까 그 수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익을 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이고 뭐 더 나아가서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리고 원칙으로 민주주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지지율 받은 만큼 의석수를 갖자는 거 왜 그걸 반대하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뭐 30초만 말씀드리면 반대하지 않고요. 뭐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이제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까 말씀 주신 그 민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근데 아까 지금 뭐 다른 당 분들께서 마치 지금 민주당이 우리만 뭐 꽃가마 탈 것처럼 이렇게 자꾸 왜 그 반대를 하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딴 때는 왜 얘기 안 하시다가 야당은 지금에서야 이렇게 거품을 물고 하고자 하시는지에 관련돼서는 얘기를 한번 되짚어서 자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의 입장과는 달리 제 개인적 소신으로 봤을 때는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도 뭐 다선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국민들의 그 의견이라든지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선거구제 제도는 좀 이렇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아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한 말씀도 하시면 차라리 이재용 의원께서 하시죠. 한국당의 의견도 궁금한데. 조대진 부위원장님이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건 맞습니다. 저희 당 얘기를 왜 다른 당 대변인께서 이 내용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어제 군인권센터에서 추가로 폭로를 한 내용인데 기무사가 민간인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도 감청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요. 박진아 아나운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과 같이 주장했는데요. 기무사가 첩보 대공 수사를 빙자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폭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2012년 기무학교 입학 학생이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갖고 있자 교관이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 이렇게 추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관련 속보를 본 기무사 요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는 제보도 전했는데요. 또 기무사가 민간인과 군 장병, 일반 병사들에 대해 사찰을 시도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이러한 주장의 출처에 대해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기무사 요원 등 군 내부 다수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원보호를 위해 구체적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계엄령 문건 작성에 이어 군 기무사령부는 또다시 추가적인 의혹들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관련자 처벌과 부대 해체에 대한 여론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를 감청을 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구체적인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무사가 과거에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활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민낯을 이제 다 보여주자 이런 예.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어떤 근거로 누가 사실 이런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지금 가동되고 있는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과거 정권에 이렇게 일탈 행위를 했다, 월권 행위를 했다라고 스스로 부끄러운 모습을 내놨다면 이건 정말 굉장히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사실 충격적이긴 한데 이 자체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사실 불신만 더 쌓이는 상황인데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기무사가 지금 최근에 벌어진 세월호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계엄령 문건이라든지 여러 이유만으로도 이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이 개혁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어찌 보면 이제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바깥에 있는 시민단체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항상 얘기하듯이 근거가 좀 명확해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내용을 보면은요.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 따졌고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이 손뼉치며 환호했다는 제보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무사 자체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단순히 이 내용만 가지고는 더 막 여론을 안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와야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예.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체크를 할 겁니다. 뭐 무작위로 사실이 아닌 제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가 그 어디에서 근무를 했고 이런 것만 병력 기록만 확인을 해보더라도 사실인지 확인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앞서 나왔던 사실관계들이 여러 가지 기무사들의 그런 그 불법적인 행태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저것도 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주관적 예단은 좀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부분들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금 사실상 기무사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의 직할 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바로 직속 상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의 어떻게 보면 비밀 대화를 감청을 했다는 이 사실이 지금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밝혀진 건 아니고. 제보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로 그 엄중한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제는 기무사의 업무 중에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까지도 감청을 해왔을까요? 의례적으로? 아니면은 이 정부 때만 유독 그랬다는 건가요? 그거 자체가 지금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무사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의 기무사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많아요. 예.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거는 구테타 얘기도 그랬었고 여기 나왔던 여러 가지 행동 지침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는 말씀들을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기준에 빗대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것이 한 게 그러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우려되는 거는 아까 주관적 예단에 의하면 가능했을 수도 있었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무사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새롭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논쟁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논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금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들이 지금 모여서 또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진행 과정 속에 이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근거 없는 아니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의 계속해서 주장만 나와서
이 논쟁을 오히려 흐트러뜨리는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마녀 사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건 제 생각입니다. 예, 10초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군인권센터가 김무사 그 관련해 개헌 문건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랬죠. 그게 다 사실이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아이 뭐 설마 그렇게까지 됐겠냐라고 했는데 그 문건이 지금 나와 버렸습니다. 뭐 똑같이 이 문건이 확인이 될 거라고는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단순한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적 예단만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아니라는 언론에서도 인권센터가 아까 조대진 변호사가 말씀하신 정도 그런 문건들을 공개를 해서 지금 파장이 커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기사를 담는 것 같아요. 근데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면 무엇을 기무사가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그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 저보고요? 저거 내가 말을 많이 했다고 지금 기회를 안 줄 줄 알았는데. 저는 그 기무사 개혁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무사 본연의 임무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방첩대 보안사를 거쳐서 기무사라는 이름으로 왔잖아요. 근데 기무사가 지금 세월호에 관련돼서 민간인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뿐만이 아니고 과거에서 지금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은 언론에 의하면은 과거에서부터 쭉 이런 일이 있었고 심지어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통화한 것까지 감청할 정도의 일을 했다라는 취지의 그 기사들이 좀 나와 있는 건데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이 통화하는 걸 감청을 합니까? 그걸 감청 대상이 됩니까? 그리고 지휘를 받아야 될 국방부 장관을 감청을 해요? 이건 대단한 월권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과거에는 군사구태타를 했던 우리 경험이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네. 61년도와 79년, 80년 세 번에 걸쳐서 군사구태타가 있었던 나라인데 그때 군이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군 내부의 정보나 동향 이것과 연결된 민간인까지 그런 걸 사찰했던 또 그렇게 봐야만 했던 그런 게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87년 이후에 사실상 군인들이 정치의 전면에서 사실은 사라졌고 사실은 문민화되어 있는 거 30년이 지났습니다. 네. 3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그 편법 뭐 이런 탈법 이런 것들이 비밀리에 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느 국민이 용서를 하겠습니까? 완벽하게 개혁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4개월 만에 결국에 지병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구치소 꼭대기층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폭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흥 부단장께 좀 여쭤볼게요. 워낙 고령이고 폭염에 사실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견디기 힘든 날씨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입원 조치하는 것은 교도 행정의 일환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구속 집행정지라든가 이런 절차,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방금 뭐 말씀하신 그대로 지병 그리고 이제 건강이 악화돼서 뭐 일반인 뭐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밉다, 곱다 또 뭐 착하다, 예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당연히 이제 수용자로서의 건강이 악화돼 있고 그다음에 뭐 지병이라든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입원 조치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당연한 교도 행정의 일환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이 부분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폭염이나 이 고온으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됐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 수용자 누구든지 이런 조치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구치소 접견을 자주 가는데 최근에 이제 저 동부구치소를 갔다 왔거든요. 네. 접견하니까 이제 그 수감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죽겠다고 그 정도로 덥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수감이 되시면 처음 나는 여름, 겨울 그러니까 환절기 이 여름, 겨울이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마음의 심적인 부담도 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름이 또 워낙 더운 데다가 본인이 뭐 팔순에 가까운 고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더 견디기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사에 따르면 그 구치소에서 선풍기 그것도 고정돼 있는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놔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막 이렇게 뭐 에어컨도 나오고 뭐 예우 받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선풍기 한 대로 돌려야 되고요. 또 공기가 뜨거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돌려도 그냥 히터 나오는 것 같은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좀 입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도 지금 좀 사회적으로 좀 파장이 있는 내용인데 BMW의 차량이 불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콜이 결국 결정이 됐는데 이때까지 대책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민정은 이 BMW 차량 운전자들 불안감은 좀 상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또 인천 내 어느 터널에서 또 화재가 나서 이제 28대 되는데요. 예. 이 동종 어찌됐든 차종에서 생긴 사고치고는 지나친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제조업체는 당연히 보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자발적으로 해당 업체 리콜이 뒤늦게서 나왔는데 이 리콜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원성이 자자했고요. 또 민원 제기 불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전에 왜 판매 중단, 판매 중지 명령 같은 것은 내릴 수 없었을까? 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소비자들이 그걸 피해서 오히려 본인들이 더 원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뭐 이를테면 이미 좀 지났습니다만 폭스바겐 아우디가 디젤 차의 조작 사건 때 그 이후에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소비자들이 외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판매가 더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벤츠나 BMW 같은 어찌 보면 좀 다른 보상 효과를 갖는 이런 수입차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막을 수 없는데 그러나 이런 안전사고는 당연히 정부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또는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취하는 게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리콜과 별개의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좀 법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당장 불이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점검 이전 운행 중지를 강제하지 못한다 하는 분들 이게 법률적으로 정부가 운행 중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법이라는 게 일반화되고 추상화돼야 입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법률로 입법 사항으로 규정을 해서 이럴 경우에 판매 중지한다. 이렇게는 규정이 돼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판매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런 이제 표현인 것이고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정부로서도 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다만 무슨 행정 지도라든가 이런 걸로 자동차 판매사에 대해서 당신들의 차가 이러이러해서 위험한 거니 판매 중지를 해달라 이런 행정 지도라든가 뭐 행정명령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입법적인 조치로서 이렇게 중단한다 이런 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밑에 기사인데 보물섬 사기 의혹의 신일그룹 대표 등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윤현이 이게 좀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에는 출국 금지하고 수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 아까 뭐 저희끼리 방송 시작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예. 이게 국민들이 속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했을까? 저도 그런 생각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예. 누가 봐도 이건 어찌 보면 좀 미심쩍은 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금괴를 운운한다든지 뭐 또는 뭐 가상화폐 판매를 또 별도의 계열사에서 또 했다든지 예. 어찌됐든 지금 소액이든 거액이든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여기에 지금 돈을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지금 문제는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뒤늦게서 이렇게 뭐 출국 금지라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한다는 게 어찌 보면 좀 한 발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대진 변호사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인물들이 뭐 사기 전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가상화폐를 연동해 가지고 했던 그렇죠. 투자자를 유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보물선 발견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이 가상화폐도 같이 이제 그 발행하는 걸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는 그 가상화폐를
만드는 그 코인 회사하고는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또 바꾸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 해명 자체가 오히려 더 궁색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자들의 뭐 그러니까 이전 대표의 뭐 이렇게 그 오빠라는 사람이 관련된 회사를 네. 또 소유하고 있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당연히 연관성이 추측이 되고 그런 고의 하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설프게 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제 더 의심을 사게 된 부분이고요. 찾다 보니까 그런 그 사기의 고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포착이 돼서인지 뭐 그러니까 고발이 된 사안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 일환으로 출국 금지가 된 걸로 봅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투자금을 만약에 회수 받으려면 이 신일그룹이 했던 게 위법하다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꼭 그게 뭐 형벌로서 형법적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예. 어찌됐건 간에 속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돈이 그리고 그대로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돌려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소비가 돼 버렸다라고 하면 이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기죄에 있어서 속인 것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금괴가 들어있는 배를 발견했다. 이게 이제 거짓말이면 사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괴가 관련된 그 금괴 돈스코이오하고 관련된 가상화폐 이 부분의 관련성이 거짓이면 또 이제 두 번째로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신문 보도 내용과 그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는가. 뭐 법조계에서 이제 이런 사안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이 부분은 과히 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혐의점이 있으니까 이제 예, 경찰이 좀 그렇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겠죠. 예. 청와대 소식 좀 한번 보겠습니다. 호프집 대화가 연출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을 다시 데리고 온 거는 그 청년이 아직까지 취업을 하지 못해서 취업 준비생으로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자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한 명 가지고 좀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명을 하자면 이게 뭐 일각에서는 뭐 연출을 한 게 들통났다, 딱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청와대가 그 청년을 부른 취지는 예전에 그 무슨 광고 같은데 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후보 시절에. 근데 그 이후에도 어떻게 이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됐는지 그런 근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묻기 위해서였다라고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너무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할 얘기 있어요? 예, 아니 연출한 거죠. 연출했다고 지금 인정한 거잖아요. 네. 이거 연출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우연히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갔다고 말씀하신 건데 연출한 것을 인정한 거니까 뭐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인데 세 가지 고민. 글쎄 윤경 의원님 북한 경제 지지율을 뽑았어요. 제가 보기엔 경제일 것 같아요. 경제. 예, 그러니까 이 연출 이 논란도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거 정부가 선의를 갖고 접근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막상 큰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속도 조절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 떨어진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의리라고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거센 반발과 비판을 하고 있는 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죠. 경제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아침엔 멜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